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좀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탁 넣어뒀잖아요. 그럼 이거는 용액이에요, 용액 아니에요? 이건 용액이 아니죠. 그 다음에 소금물을 만들었어요. 이건 용액이에요, 용액 아니에요? 용액이죠. 어떤 차이죠? 어떤 차이죠? 되게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제가 왜 용액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이제 정확한 정의는 이거예요. 바로 한 가지 상태예요. 용액은 한 가지 상태로 나타나는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된 것이라기보다는 된 믹스처라고 합시다. 된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호모지니어스 믹스처라고 해요. 자, 호모지니어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천재유성이요? 천재이중상이요? 그게 뭐예요? 천재이준상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왜 준상이를 갑자기 찬양하는 거예요? 준상이 좋아. 아, 그래, 준상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뭐. 제발 인상 분리 3등급 주고.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좋았어요. 그래서 준탕아? 그래서 여기에 호모지니어스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천재 이준탕 몰라요? 그래요? 호모지니어스가 우리말 번역이 바로 균일이에요. 균일. 균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균일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불균일은 영어로 뭐예요? 불균일. 불균일은 헤테로예요. 요거는 불균일. 그래서 그 뭐냐면은 균일하다는 말의 뜻을 설명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냐면 뭐 어느 각 부분에서 뭐 농도를 취하면 농도가 다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호모지니어스의 정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걸 호모지니어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느 영역은 H2O가 있을 거고 어디는 Na 플러스가 있을 거고 어디는 Cl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그거 뭔가 채취하는 어떤 부분이 여기면 사실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한 것을 모든 부분의 조성이 같다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시각적으로, 무슨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비주얼리예요. 비주얼리. 시각적으로 비주얼리 하나의 상태가 된 것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물은 상태가 뭐예요? 시각적으로 물은 상태가 뭐예요? 액체죠. 돌은 상태가 뭐예요? 고체죠. 몇 가지 상태가 있어요? 두 가지 상태가 있죠. 이럴 때 헤테로지니어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한 것은 용액이다, 용액이 아니다, 용액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얘는 어쨌건 뭐 소금물이건 그냥 물이건 사람 눈에 뭐라고 보여요? 사람 눈에 어떻게 보여요? 그냥 하나의 액체로 보이잖아요. 그런 혼합물을 뭐라고 부른다? 그거를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용액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솔루션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솔벤트란 말이 있거든요. 솔벤트, 우리말 번역? 솔벤트, 우리말 번역? 솔벤트, 우리말 번역? 용매입니다. 용매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용매의 정의는? 솔벤트의 정의는? 뭔가 이제 녹는다, 녹인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솔벤트는 바로
몰 프랙션이 가장 큰 성분이에요. 요게 솔벤트의 정의예요. 자, 여기 또 새로운 단어 하나 나왔네요. 몰 프랙션. 우리말 번역 몰 분율. 몰 분율 기억하죠? 몰 분율 기억하죠? 언제 배웠죠? 저번 시험 범위. 몰 분율 어떤 주제에서 배워요? 기체. 바로 달턴의 부분합 법칙 할 때 몰 프랙션 배우죠? 예, 그 몰 프랙션이에요. 자, 용매의 정의는 뭐냐면 뭔가를 녹인다.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정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몇 가지 상태가 됐다고요? 어쨌거나 하나의 상태가 됐죠. 하나의 상태가 된 것 안에서 여러 조성들의 몰 분율을 조사했을 때 그 몰 분율이 제일 큰 거, 그걸 뭐라고 정의한다? 그걸 용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솔루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솔루트는 우리말 번역 용질이에요. 그러면 솔루트의 정의는 뭘까요? 가장 작은 거. 솔루트의 정의는 뭘까요? 정답. 바로 not solvent예요. not solvent. 그래서 그 솔루트와 솔벤트의 정의는 무엇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의 자체가 뭘 따르고 있어요? 이진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 알겠죠? 이진법에서 0과 1의 정의가 뭐예요? 0은 1이 아닌 거, 1은 0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이진법으로 정의를 하겠어요? 이진법으로 정의를 해야 빠져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 경우의 수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진법으로 얘기하는 게 편하다고요. 그래서 자연과학에는 이진법으로 정의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학에서도요. 그래서 뭐 화학이나 물리 등등의 모든 많은 개념들이 그 개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진법으로 정의된 게 많지.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이제 너무 이게 고착화 돼버릴 때 쓰는 또 나쁜 표현이 있지. 뭐 이분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항상 나쁜 건 아니고 개념을 정의할 때는 이진법이 편리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솔벤트, 이게 솔루트. 알겠죠? 자, 그 다음 1.2 종류. 자, 첫 번째는 고체 용액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용액 고체일 수 있나요? 용액이 고체일 수 있나요? 고체 용액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자, 여러분 잘 봐요. 봐봐. 이게 솔루션을 어떻게 정의해요? 아니, 솔루션을 어떻게 번역해요? 용액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번역 자체에 액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자연스럽게 액체를 떠올리게 되지만 원래 영어 단어를 보세요. 솔루션, 솔벤트, 솔루트에 리퀴드란 말이 들어있어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용액의 정의는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상태만 되면 되니까 그게 꼭 사실 액체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액체가 고체일 수 있냐고요? 될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얼로이요. 자, 얼로이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얼로이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합금. 합금. 알겠죠? 합금. 합금이란 말 알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쓰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말인데 전문 용어로 발음하면 뭐예요? 스테인리스 스틸 이게 전문 용어로 발음하면 바로 이제 스댕이라고 하죠. 스댕. 스댕이란 말 들어본 사람? 스댕이란 말 들어본 사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전문 표현 스댕. 알겠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일본 사람들 발음이 안 돼가지고
이제 스댕스댕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합성이 아마 1910년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전후죠. 그때 이제 합성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이제 일제를 통해 들어오다 보니까 발음이 이제 스댕스댕해서 요즘은 잘 안 쓰는데 나이 드신 분 중에 이런 표현 쓰는 분 되게 많아요. 나도 아기 때 이 말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뭐 여하튼 그럼 스테인리스 스틸 얘는 누구하고 누구의 혼합물이에요? 철하고 크롬, 망간 뭐 이런 것 등의 혼합물이에요. 그럼 당연히 둘 중에 누가 용맹했어요? 누가 용맹했어요? 철. 아, 요게 용매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크롬하고 망간 등이 아주 소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저기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그릇들 있어요? 없어요? 뭐 천지백깔이잖아요. 천지백깔이인데 거기 보면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 뭐 이게 스탱이에요, 스탱? 스탱 뭐 어이구 여기 망간 박혀 있는데 이게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이건 구분돼 보여요? 구분돼서 보여요? 하나로 보여요? 하나로 보이죠? 그럼 용액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언급을 왜 하느냐? 이게 예를 들면은 서울대 같은 대학에 그 뭐냐면 심층 문제를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냐? 그러면 퀴즈 스테인리스 스틸 퓨어 아이언 중 녹는 점이 더 낮은 것은 어떤 걸까요? 퓨어 아이언. 녹는 점이 낮은 거 어떤 걸까요? 퓨어 아이언. 이게 서울대 입시 문제 나왔어요. 아이언. 서울대 입시 문제. 그러니까 대학 입시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근데 대학 입시 문제니까 당연히 나와 같은 이렇게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준 강의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겠어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배우는 걸로도 풀 수 있는 문제겠어요? 고등학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입시 문제니까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답해야 되겠냐? 어렵게 답하면 안 돼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배우는 걸로 답하는 거예요. 어디가 어느 점이 낫겠어요? 바로 이쪽에 어느 점이 더 낫다고요. 이유는? 네, 어느 점 내림이요. 어느 점 내림이라는 현상 알죠? 뭐 다음 시간쯤에 하게 될 건데 자, 어느 점 내림은 순물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혼합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혼합물에서 일어나는 거죠? 둘 중에 누가 혼합물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거를 물었던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여하튼 기억하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체도 뭐일 수 있다? 용액일 수 있다. 무슨 말 알겠죠? 특원이 알겠니?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기체 용액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기체 용액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 공기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공기에서 용매는 누굴까요? 질소. 질소인 건 알겠죠? 왜냐하면 공기 중에서 가장 몰 분율 큰 게 지금 현 대기에서는 질소잖아요. 알겠죠? 오케이, 됐고요. 그래서 그 용액은 꼭 상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태에 따라서 뭐 상태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만 뭐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언급할 것은 바로 액체 타입의 용액. 이걸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용액의 모든 전형적 성격이 여기서 다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고체 용액도 용액인데 사실은 고체 용액은 용액이라기보다는 고체적 관점에서 연구가 돼요. 알겠죠? 그리고 기체 용액도 용액이긴 하지만 기체 용액은 역시나 기체적 관점에서 연구가 돼요. 알겠죠? 그럼 아주 용액적 측면에서 연구가 되는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액체 용액이라서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용액이라고 하면 액체를 가정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번역 자체도 용액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액체 용액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자, 그다음 1.3 컨센트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뭐 이게 약간 이런 타입 문제가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다 바로 대표적인 그 농도 변환 문제. 알겠죠? 농도 변환 문제. 컨센트레이션 우리말 번역 뭐예요? 농도 알죠? 농도. 그럼 농도도 꽤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퍼센트 농도 알죠?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정의돼요? 정의만 한번 써보죠. 바로 용액 질량 분의 용질 질량 요 비를 퍼센트 농도라고 하죠. 그래서 뭐 100을 곱해도 그만 안 곱해도 그만이지만 100 곱하면 퍼센트로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제 뭐냐면 질량비인 거예요. 질량비. 알겠죠? 질량비. 근데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도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도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소주는 소주는 이제 뭐 15, 17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엄밀하게 소주의 도수는 30%예요. 30%가 도수거든요. 그래서 1960, 70년대 때 나왔던 소주의 도수는 30%는 너무 독하기 때문에 25% 정도였어요. 근데 소주가 25%면요. 여러분 같이 초보자들이 먹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 술은 되게 독했어요. 그래서 그냥 소주가 25%여서 초보자들이 먹으면 독했거든요. 근데 요즘 술들은 점점점 낮아져서 요즘 출시되는 소주들은 도수가 17%에서 15%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초보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죠. 이게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굉장히 나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옛날 소주는요, 혼자서 한 병 먹으면 딱 좋아요. 혼자서 한 병 먹으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혼자서 25도짜리 한 병을 딱 먹으면 약간 알딸딸하고 좋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15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혼자서 2병, 3병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초보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쉽게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술의 도수가 낮아지는 건 좋은 게 아니고요. 자본주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신호, 굉장히 위험한 이 전략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약한 술을 먹는 건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긴 하죠. 그래서 원래 증류 방식으로 만든 원래 소주는 30% 정도예요. 그래서 왜 안동 소주 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진짜로 전통 방식으로 이게 증류해서 만드는 술은 30%에서 잘 만들면 35% 정도까지 나와요. 그걸 한 번 더 중류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위스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고량주 뭐 아니면 보드카 이런 애들은 45도, 심한 애들은 뭐 60도까지 가는 애들도 있는데 뭐 여하튼 원래 그 소주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30%가 아니라 30도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또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도수는 용액 부피 분의 용질 부피 요 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도수라고 하는 거는 얘는 질량비가 아니라 부피비예요. 당연히 뭐 이런 건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런 건 안 나오죠. 도수비 이런 거는 실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물에다가 알코올을 섞으면 소주가 되잖아요. 공장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물의 상태가 뭐예요? 액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에틸알코올도 상태가 액체죠. 그러면 공장에서 걔네들을 희석해서 소주로 만들 때 질량을 재는 게 편하겠어요? 이게 부피를 재는 게 편하겠어요? 부피를 재는 게 편하다 보니까 부피비로 농도를 공장에서 쓰는 표현이 도수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여하튼 뭐 이런 거 쓰는데 뭐 여하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아까 얘기했던 몰 프랙션. 자, 몰 프랙션 정의는 아시죠? 알죠. 꼭 기억하시고요. 뭐 정의를 모르진 않을 거고. 그리고 이 몰 프랙션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모든 농도의 조상입니다.
모든 농도들은 저 몰 프랙션으로부터 파생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도는 몰 프랙션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게 편의상 약간씩 변형이 되면서 무슨 농도 이렇게 바뀐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배우게 되는 아주 이제 유명한 농도 중에 하나가 몰 레러티죠. 자, 몰 레러티 우리말 번역. 요게 이제 몰 농도입니다. 몰 프랙션 뭐예요? 분유. 아, 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 자, 그러면 몰 농도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용질 몰슈 나누기 용액 부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정의 알아두시고요. 근데 정의는 아는데 영어로 몰 레러티라고 하는 거 단어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시험에 나오는 단어 몰 렐러티가 있죠. 자, 몰 렐러티 우리말 번역 몰랄 농도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 네이티브면 R, L 이게 뭐 어렵지 않게 구분이 되겠지만 네이티브가 아니면 이게 발음 처음에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딱 보면 되게 멋진 번역이라고 나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초창기 화학자들이 이걸 번역하려고 정말 애썼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번역하려고 야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할까 고민을 좀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뭐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이게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그 고충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몰 레러티 몰 렐러티 아시겠죠? 하여튼 뭐 발음 잘 해주시고 자 의미는 뭐예요? 용질 몰수를 뭐로 나누는 거야? 용매의 질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위에는 용질이거든요. 근데 아래쪽에는 몰 농도는 용액인데 몰 날 농도는 용매야. 알겠죠? 이게 조금 달라. 좀 달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에 수학적 근거가 있다 없다?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에 수학적 근거는 없어요. 물리학적 근거도 없어요. 100%뭐 때문에 정의하는 거다? 편리. 무슨 말 알겠죠? 모든 농도의 조상이 뭐라고요? 모든 농도의 조상 여기에요. 여기서 편의상 조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이런 정의가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녀오세요? 그냥. 자, 그래서 거기 앞 페이지 75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 1이라고 간단한 농도 변환하는 문제 나오죠? 찾았어요? 뭐 수능 기출이긴 한데 연습 문제 삼아 한번 풀어봐요. 알겠죠? 자, 한 장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이키마쇼 77페이지 뭐라고요? 그래요? 자기 안 받았어요? 받으세요. 자, 77페이지 그리고 거기 76페이지에 연습 문제 2 한번 볼까요? 76페이지 연습 문제 2 찾았습니까? 네. 찾았습니까? 76페이지 연습 문제 2에 잠시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바로 거기에 ppm, ppb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 뜻이 뭐예요? 좋아요, 좋아요. 자, 얘네들은 다 뭐냐면 질량 비계산이에요. 나타나는 접두사 표현이에요. 그래서 ppm, ppb가 다 질량 비계산할 때 나오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 4 중에 질량비 표현이 하나가 있죠. 누구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거 질량비예요. 질량비.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용질 질량 그다음에 용액 질량
계산 결과. 계산 결과. 계산 결과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타나면 퍼센트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타나면 ppm으로 쓰는 거고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타나면 ppb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퍼센트라는 말의 뜻이 특별한 게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2승을 대신 퍼센트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이제 됐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98g, 100g 하면 0.98이잖아요. 맞죠? 0.98이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맞죠? 얘를 다른 말로 98%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그냥 퍼센트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뭐 1g 용액 속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g의 용질이 들어있다고 치자. 찾았어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사실 뭐만 남아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만 나오잖아요. 이럴 때를 그냥 1 ppm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ppm, ppb 퍼센트 모두 질량 B를 계산할 때 나타나는 접두사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다만 뭐 이렇게 ppm, ppb니까 뭐냐면 뭐냐면 본뒷말 써볼까요? 이거 줄임말이거든요. 본뒷말은 각각 뭐예요? ppm 원래 본뒷말이 뭐예요? 아 모르는구나. 아 참 이 사람들. ppm, ppb의 원래 본뒷말은 뭐냐면 파트 퍼 밀리용이에요. 파트 퍼 밀리용. 알겠죠? 밀리용이 무슨 우리말로 뭐예요? 100만 10만 누구야 지금? 자 100만 분의 1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밀리용을 다르게 쓰면 10의 몇 승이에요? 밀리용이 10의 몇 승이에요? 밀리용은 10의 몇 승이에요? 10의 6승이잖아요. 10의 6승분의 1.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알겠죠? 그 다음 파트 퍼 B는 뭐겠어요? 빌리용. 빌리용 뜻은? 빌리용 뜻은 좋아요. 10억. 10의 9승을 빌리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10의 9승분의 1이라는 뜻으로 줄임말이 PPB예요. 알겠죠?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농도 개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강빈 힘내주세요. 네. 아 그래요? 사줘요. 그래요. 좋아. 하여튼 그렇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77페이지 용액의 이상적 고동 봅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준다. 저희 이제 수업 9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네요. 선생님 9번하고 저도 찾아올게요 계속. 뭐라고요? 저도 계속 찾아올게요. 쌤, 아 그래요. 저희도 축구하면 안 돼요? 예? 여름방학때 축구하면 돼요. 축구요? 예. 축구를 왜 해요? 쌤이랑 축구하면 보고 싶어요. 아 나요? 나 축구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난 이게 뭐 구기 종목 못하고요. 운동신경이 떨어져서 구기 종목도 못하고요. 단체 종목도 잘 못해요. 쌤도 운동 싫어하는 거죠? 나 운동 되게 좋아해요. 예. 무슨 운동이요? 나요? 등산이요. 아니면 기회가 되면 뭐 수영 이런 거요. 뭐 아니면 스노우보드 뭐 이런 거요. 예, 혼자 하는 거 잘해요. 혼자 하는 거. 응? 발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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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거. 발레는 너무 고난도 동작이라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렇다. 근데 운동은 좋아하는데 내가 구기 종목이나 단체 종목은 되게 약해요. 잘 못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behavior 맞죠? 자, 다음 보자. 예? 아니, 네. 아니, 오는 건 상관없는데 집이 수원인데요. 수원인데 어떻게 오려고요? 예, 뭐 그런 건 상관없죠.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오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수원이라서 여기서 오기는 좀 빡세지 않나. 자, 아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글쎄요. 글쎄요. 뭐 여러분들 뭐 좋으신 대로. 네. 자, 아이디얼 솔루션 우리말 번역. 바로 이상 용액이죠. 자, 이상 용액은 거기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거기는 이렇게 써놨네요. 자, 우선 한번 쭉 쓰거나 한번 읽어보세요. 자, 쓰시고. 자, 뭐 쏘기 귀찮으면 한번 읽거나 봐요. 자, 됐죠? 자, 우선 여기 아이디얼 이렇게 붙는 그 이름 아이디얼이라는 말이 붙는 그 화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또 하나 배운 게 있죠.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 옛날에 배운 것 중에는 아이디얼 게스가 있죠. 기억나요? 그러면 아이디얼 게스, 아이디얼 솔루션 뭐가 되게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를 구분을 한번 해보면 준우 뭐 봐요? 준우 또 누구랑 카톡해? 준우 또 그래요? 준우 또 새로운 여자친구랑 카톡하는 거예요? 그래요. 준우 보세요, 알겠죠? 그래. 근데 준우야, 평소에 친구들이 준우 막 놀려요? 많이.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그래도 여러분 준우를 지켜주세요. 알겠죠? 그래. 자, 어쨌건 자, 아이디얼 솔루션 얘는 성분 간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아이디얼 게스죠. 맞나요? 맞나요? 요 인력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인력을 영어로 바로 인터랙션이라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아이디얼 솔루션에서는 성분 간 인력이 있을까요? 인력이 없을까요? 있어요. 아이디얼 솔루션.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아이디얼 상태가 뭐겠어요?
리퀴드라고 가정을 한다면 용액을 이뤘을 때 성분 사이에 인력이 있어야 돼요, 인력이 없어야 돼요? 있어요.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왜? 그래야 유전이 그래야지. 왜 이상 용액에서는 인력이 있어야 돼요? 인력이 없으면 용질이 그대로 있어요. 용액이 좀. 그래서 이제 한물질이 되기 위해서 왜 이상 용액에서는 인력이 있어야 돼요? 서로 뒤섞여야 돼요. 만약에 인력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력이 없으면 기체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액체 상태 용액이잖아요. 액체가 되려면 인력이 없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액체가 규정될 수가 없어요. 규정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용액이라는 말에서 이상 용액이라는 말을 쓸 때는 성분 간 인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계속 인터랙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AB 사이의 인터랙션인지 AA 사이 인터랙션인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계속 인터랙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액체가 되려면 성분 간 인력이 꼭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아이디얼 솔루션, 아이디얼 가스 말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의의 방식이 같겠어요? 정의의 방식이 완전 다르겠어요? 정의의 방식이 완전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 써놓은 이게 사실은 이상용액의 가장 중요한 정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의 읽고 이거 해석한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하면 뭐겠어요? 이 전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하면 뭐겠어요? 바로 에버리지라고.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어우 현시우 잘했어요. 왜 화장실 가려고요? 네. 용액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응. 상태는 중요하지 않고 응. 기체, 부체, 액체가 될 수 있다고 하죠. 응. 아까 설명에 의하면 응. 굳이 액체가 안 돼도 응. 용액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상 거예요. 용액이 상태가 아니어도 당연히 정의가 가능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의는 유니버설 해야 돼요. 정의는 국한돼야 돼요. 정의는 유니버설 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얘는 기체 상태 용액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왜겠어요? 기체 상태 용액에서는 인터랙션이 전부 다 0일 테니까요. 0하고 0 평균하면 뭐예요? 0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상호작용이 없을 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준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들에서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건 이 에버리지의 의미 알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용액을 만들기 전에 순수한 상태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퓨어 리퀴즈. 그때는 A끼리 인력만 있었을 거고 B끼리 인력만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섞고 나면 완전 짬뽕이 될 거 아니에요. 완전 짬뽕이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A, B 사이의 평균적 상호작용이 직전 순수한 상태의 상호작용에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하면 뭐 그런 건가 싶은데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이거 되게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 거냐면 예를 들어 그렇지. 갑자기 들어오는 민재는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애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민재는 엄마하고 아빠의 산술 평균인가요? 예를 들면 생각해봐. 예를 들면 뭐 지금 민재의 키 같은 거 민재의 키는 민재 엄마 아빠의 산술 평균일까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면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질 중에서 뭐 콧구멍 면적? 내 콧구멍 면적은 엄마 콧구멍과 아빠 콧구멍의 산술 평균인가요? 생각해봐. 유전자는 정확하게 산술 평균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유전자는 5대5로 온 거 아니야. 그치? 특별한 실수가 없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전자는 5대로 왔지만 실제 세상에 나타나는 형질이나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은 기존의 것들에서 산술 평균이 유지된다고 하면 이상해요. 유지된다고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물질들은 사실은 산술평균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더더욱 이상한 것이, 생각해 보세요. 액체를 이루는 A 성분의 개수는 몇 개쯤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순수한 A 액체가 있어요. 그럼 순수한 A 액체 안에 A 분자가 몇 개쯤 있을까요? 아보가드로 수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보가드로 수쯤.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쯤 많은 거하고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것을 섞어가지고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어떤 혼합물이 됐는데, 그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물리적인 정보들이 정확하게 산술평균이 일치된다.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것.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이상용액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상용액은 상식적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라서 이상용액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정성적 성격 1 한 다음에 2 실제 존재하겠어요? 실제 존재하기 어렵겠어요? 실제 존재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상용액은 개념만 존재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상기체도 실제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상기체도 실제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상기체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모델이죠. 이상용액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이상용액 비슷하게 만들기. 그럼 이상용액을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만들느냐? 자, 그러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모델이지만 이것에 대한 실험적인 정보는 얻으면 좋잖아요. 그럼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실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걸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수밖에 없겠어요? 비슷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라도 만들어야 거기서 실험 데이터 몇 개 얻어가지고 조금 더 개념화를 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까요?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까요? 바로 원래부터 비슷한 것끼리 섞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숫자 2하고요. 숫자 98 평균하면 얼마예요? 2하고 98을 평균하면 5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2하고 98은 성격이 비슷해요? 성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실제 이 둘을 섞었을 때 1대1로 섞었다고 했을 때 그 나타나는 성격이 2나 98 사이 어디에 위치할지 가늠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두 개를 섞었을 때 1대1로 섞었을 때 나타나는 성격이 50이라고 하면 실제 실험적으로 나타나는 성격과 편차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성격이 49인하고 51인하고 섞는 거예요. 그러면 49하고 51은 원래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원래 성격이 비슷하니까 그 실제 성격이 평균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편차가 크겠어요? 편차가 작겠어요? 편차가 작아지니까 원래부터 비슷한 것끼리 섞으면 이상용액적 성격을 종종 잘 보여줄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상용액 관련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예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요거 하고요. 요거의 혼합물이에요. 자, 작년에 유기화학 했던 거 리마인드를 시킨다면 얘 이름? 얘 이름? 헥세인이죠? 뭐 분자식을 쓰자면? 탄소 6개에 슈쇼 14개. 기억하죠? 자, 요거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얘는 헵테인이죠. 탄소 몇 개? 7개. 수소 몇 개? 16개. 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 둘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 아니에요? 자, 같은 건 아니지만
구조식으로 딱 봐도 뭐가 매우 성격이 다르겠어요? 매우 비슷하겠어요? 아주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이상용이 비스꾸리무리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풀이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많이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짜잔, 요거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녀석이죠. 이제 고리형 화합물인데 고리형 화합물에서 나타나는 컨주게이션과 파이 분자궤도 함수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꼭 복습하도록 하시고요. 얘 이름은 벤진이죠. 자, 그런데 얘하고 누구를 또 많이 섞냐면 요거 얘 이름은 자, 그냥 어떻게 만든 건지는 알겠죠? 이게 수소 하나 띄어내고 그 자리에 탄소 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어떤 차이인지는 알겠죠? 얘 이름은 톨루엔이라고 합니다. 톨루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탄소하고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어때요? 탄소하고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비슷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소가 있을 자리에 탄소가 있다고 해도 요 내부의 전자 밀도가 뭐 크게 변형되겠어요? 비슷해졌겠어요? 비슷하죠. 그래서 요 둘의 혼합물도 성격이 둘의 혼합물도 이상용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상용에게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하나 벤진과 톨루엔의 혼합물이에요. 알겠죠? 이 벤진과 톨루엔의 혼합물을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써요. 어디서? 벤진과 톨루엔의 혼합물 어디서 많이 쓰냐면 세탁소에서 많이 써요. 웬 세탁소? 네, 바로 드라이 클리닝이요. 그 왜 세탁소에서 할 수 있는 그 세탁 서비스 중에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드라이 클리닝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드라이 클리닝은 어떤 섬유에 주로 하는 거예요? 네, 바로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입는 옷들 중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원단은 동물성 원단이에요, 식물성이에요? 식물성이죠. 누구? 면이라고 커튼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꽃 지고 나서 이게 탁 따는 열매가 이게 섬유질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자아서 만든 게 이런 면이잖아요. 이런 거는 식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섬유의 구성이 탄수화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탄수화물. 자, 그런데 그 우리가 사람들이 입는 옷 중에 겨울에는 잘 없지만은 왜 스웨터 알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트 이게 뭐 양복이라고 하는 수트 그런 것들은 원단이 좀 이런 거하고 다르죠. 그런 애들은 뭐를 가져다가 만든 원단이에요? 양털. 무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 머리카락 같은 거요. 이 머리카락 뽑아서도 많이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머리카락 뽑아서도 옷 만들 수 있다고요. 머리카락 수거해서 이 머리카락에 가늘다는 실이잖아요. 이거 자아가지고 원단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사람 머리카락 뽑는 건 좀 에바니까 누구 머리카락 뽑는 거예요? 뭐 뽑는 건 아니고 이제 깎아가지고는 양털 깎아가지고 이렇게 자아가지고 만든 원단을 그걸 이제 모라고 하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성분이 이런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뭐냐면은 성분이 탄수화물이겠어요? 단백질이겠어요? 단백질인 거예요. 그럼 머리카락 성분은 탄수화물이에요? 단백질이에요? 머리카락 성분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 태우면 무슨 냄새 나요? 머리카락 태우면 고기 태우는 냄새 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성분하고 고기 성분하고 같아. 그러니까 양털 성분이라고 하는 것도 단백질이니까 그런 수트나 아니면 스웨터는 단백질 타입의 섬유로 만들어진 거지. 그런데 단백질 타입의 섬유는 염기성에서 아주 취약해요. 염기성 조건이 되면 그 단백질 섬유가 녹아요. 그럼 대표적인 염기성이 누구예요? 바로 비누나 보통의 세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 양모로 되어 있는 섬유를 비누나 아니면은 물에 넣어서 보통의 세제로 빨아버리면 섬유가 녹아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양모로 되어 있는 원단들은 물에서 세제로 빨지를 못하고 여기에 담그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염기성이 극도로 낮거든요. 얘네들은 산성도 염기성도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요런 데다가 담금 해가지고 때를 빼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벤진과 톨루엔의 혼합물에다가 그런 양모 타입의 섬유를 담궈서 세탁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세탁소에 가면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 벤진과 톨루엔 용액에 담갔다 뺀 드라이 클리닝을 마친 옷은 독특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 냄새 아는 사람? 동기 벗기면 나는 냄새. 네, 네, 그 냄새. 그게 바로 벤진과 톨루엔의 혼합물 냄새예요.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을 마치고 나면 옷에 벤진과 톨루엔이 약간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묘한, 이게 나쁜 냄새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냄새도 아니고 묘한 콕콕 찌르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 냄새가 요 둘의 냄새, 알겠죠? 근데 다만 벤진과 톨루엔은 이 자체가 발암 물질이에요.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흡입하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다라고 하면 그런 옷은 빨리 비닐 커버를 벗기고 밖에 이제 빨래 건조대에다가 말려서 이렇게 배를 빨리 이렇게 증발을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한 옷은 빨리 비닐 커버를 벗겨서 말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상용액 예시들이다라는 거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대답.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자, 나는 따뜻한 카페라떼. 따뜻한 카페라떼. 카페라떼요. 따뜻한 카페라떼. 오, 누구야? 오, 나연이다, 나연이. 나연아 반가워요.